자, 오늘 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의 박범계 의원, 환경부 장관의 한정희 의원, 보훈처 장관의 황기철 전 그 해군 참모총장 이렇게 임명했어요. 결국 추미애 장관의 사표가 수리된 거죠. 우리의 기대와는 좀 다르게. 네. 어쨌든 박범계 의원에 대해서는 뭐 여러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시는 건. 한정희 의원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 게 보건복지위원장 하다가 민주당의 정책위 의장을 갔었죠. 네. 정책위 의장 하다가 지금 불과 또 몇 개월 만에 장관으로 환경부 장관으로 가는. 그리고 이제 황기철 이분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 세월호 리본 차왔던 바로 그 세월호 당시에 네. 해군 장군으로서 여기는 이분은 지금 보훈처 장관, 그러니까 보훈처장으로 오시네요. 어떻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박범계 의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어도 되냐,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는 분들이 많은데 믿어야죠. 아니 처음 시작하는데 일을 시작하는 사람한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일을 시켰으면은 믿고, 그러니까 믿지 못한다면은 쓰지 말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쓰기로 했다면은 믿고 써야지. 그리고 나중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거지. 시작 단계에서부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믿느냐 못 믿느냐 이걸 따지기 시작하는 건 사실 지금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 같고, 그 평소에 그러니까 이 본격적인 검란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박범계 의원은 검찰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목소리를 낸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추미애 장관이 진행했던 여러 가지 법무부 내의 개혁들 그리고 검찰 개혁들에 대해서 충분히 소화하고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박범계 의원의 특히나 법무부 장관이니까 어깨는 좀 무거울 것 같아요. 왜 민주당 내에서 박범계 의원은 믿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나오는지 박범계 의원은 좀 돌아보셔야 하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되게 중요한 순간에 지금 장소를 바꾼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에 대한 우리 아쉬움도 있지만 박범계 의원이 정말 추 장관보다 더 잘해야만 이걸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민에 대한 기대와 아마 채찍이 동시에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새날의 기본적인 그 기조는 이런 거예요. 문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는다. 우리와 다른 어떤 기대가 있겠지라고 넘어가고 싶어요. 불만이 있더라도. 근데 그렇게 정치권이 바라보는 또는 우리가 잘 모르는 그들만의 어떤 시야랄까요?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그 윤석열 청문회 할 때 형이라고 부르던 바로 그분이고, 윤석열의 연수원 동기라서 연수원 동기기도 네. 하고, 뭐 이런 측면도 있고, 반대로 말하면 이번에 국정감사 때는 윤석열한테 호되게 이야기했었죠. 그 당시에 지금 뭐, 이 선택적 정의 뭐 이렇게 표현하면서 굉장히 호되게 이야기를 해서 윤석열과 저 사이가 틀어진 걸로 보입니다. 근데 그런 개인적인 어떤 인연을 떠나서, 그러니까 저는 박범계 그 장관 후보자가 앞으로 욕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자리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추미애 장관은 가장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하는 그 타이밍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 강력하게 밀어붙였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이 정말 큰 일을 했던 것이고, 지금 상황은 이제 진정 국면, 그러니까 수습 국면이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이 밀어붙인 만큼의 강력한 드라이브를 건다는 것 자체가 사실 그러니까 뭔가 어색한 시츄에이션이 되는 그런 국면이잖아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추미애 장관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넌 뭐 하느냐 하는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나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뭐 그럴 줄 알았다. 결국에는 뭐 윤석열한테 형이라고 부르더니 형 대접하네. 뭐 이런 소리가 나올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거는 사실 이렇게 좀 큰 오해라고 봅니다. 그동안 박범계 의원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주장했던 내용들은 민주당 의원들 치고도 굉장히 강력한 어떤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그냥 외적으로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그 하나의 인연만 가지고
윤석열하고 어떤 뭐 또 다른 뭐 거래가 있지 않느냐, 뭐 봐주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도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봐요. 근데 봐주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강경하지 않다면 또 국민들이 급격하게 싸늘해질 것 같거든요, 분위기가. 근데 지금의 이 기세를 몰아서 계속해서 치고 나갈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관전 포인트 네, 같습니다.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을 조금 더 확대를 시켜서 이야기해 보면 문재인 정부 지키겠다가 목표잖아요. 지지자는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봐요. 결정하기 전까지 의견 제시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탄핵하라. 추미애 장관 사표를 받지 마라. 의견 표시할 수 있어요. 근데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비판을 하게 됩니다. 지키는 모드가 아니라 공격하는 모드가 돼요. 근데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지점에서 인사의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는 있으나 그게 안 받아들여졌다고 해서 비판하는 모드로 가면 즉도박도 되지 않습니다. 그게 노무현 대통령 말대의 진보 언론들의 스탠스였어요. 그런 지점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결정권자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왈가왈부를 보지 않겠다. 이게 새날의 기본적인 기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고요. 어쨌건 추미애 장관은 결국은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났는데 추미애 장관을 정말 지키고 싶었던 감정들도 청와대에서 잘 아실 거라고 보고 여기 추미애 장관의 이 임기를 더 계속하게 해달라고 했던 청원도 한 40만 50만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건 추미애 장관이 마지막으로 지금 윤석열의 징계위원회에 관련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법원이 큰 오해가 있다. 사실상 말하면 법원의 그 판단, 윤석열의 직무정지를 풀어줘 버린 판단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 잠깐만 보겠습니다. 어쨌건 간에 뭐 본안 소송이 언제 끝나든 간에 법원에 지금 윤석열의 직무정지 2개월을 풀어줘 버린 이 상황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올려준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법원은 징계위원회의 기피 의결이 의사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검사징계법 제17조 제4항은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를 구분합니다. 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 의사 정족수와 출석한 위원의 과반수 찬성, 의결 정족수로 위원회 기피 여부, 즉 징계 혐의자 측의 징계심의 제외 요청을 의결합니다.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은 의결에만 참여하지 못할 뿐이고 회의에 출석하면 회의 시작과 진행에 필요한 의사 정족수에는 포함됩니다. 쉬운 말로 위원 스스로 빠지는 것은 회피, 징계 대상자가 빠져달라 하는 것은 기피입니다. 1회 심의기일 2020년 12월 10일 당시 징계위원회의 제적위원은 7명으로 그중 5명이 출석하였습니다. 공통사유 또는 개별사유로 각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이 있었으나 그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출석자에 포함됩니다. 제적위원 7명 중 과반수인 5명의 출석은 검사징계법 제17조 제4항에서 정한 기피 의결에 필요한 의사 정족수를 충족합니다. 이 점은 2회 심의기일 2020년 12월 15일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위원회의 기피 신청 기각 절차는 적법했습니다. 상식적으로도 기피 신청만으로 해당 위원을 출석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무분별하게 기피 신청하는 방법으로 모든 징계위원회의 의사 진행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징계위 법적 절차에 있어서도 특정 위원이 기피 신청을 받게 되면 신청인과 해당 위원이 각각 기피 신청 이유와 그 이유에 대한 본인 변호를 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피 신청만으로 의사 정족수에서 제외해 출석이 부정된다면 이 과정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이 점에 대하여 대법원과 고등법원, 지방법원에서 선례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징계위원회에서 기피 신청을 받더라도 의결이 있기 전까지는
의사 정족수에 포함시킨다는 명시적인 판단도 다수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는 것이 소송 대리인과 다수의 법률 전문가 의견입니다. 여러분들의 판단은 어떠신가요? 예. 간단히 말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래서 이게 이제 즉시 항고로 가느냐 뭐 이런 논란이 좀 있긴 있었는데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사과를 해버렸기 때문에 예. 그 본안 소송에서 다투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임기 다 끝나고 났을 때는 사실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분명히 법원의 판단은 매우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추미애 장관 아니라도 우리가 지난주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예, 부분이에요. 예. 이거 분명히 잘못됐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검사 징계법을 갖고 와야 되는데 일반 공무원 징계법 가져와가지고 이게 뭔가 판사가 몰랐다기보다는 일부러 윤석열을 풀어준 게 아닌가 하는 분명히 기억들을 하십시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려운 법적 용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판사가 너무 억지를 부린 거죠. 그러니까 학교 지난 월요일에 신민 선생이 이제 그런 예시를 잘 들었었는데 학교에 출석을 한 학생이 잠깐 양호실에 갔다고 해서 결석 처리를 해버린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징계 대상자가 징계위원에게 기피 신청을 하면 기피 신청 지적을 받은 사람은 그 안건에 대해서는 심의 절차에서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빠진 사람이 의결 정도수에 안 됐다고 해서 그냥 제외시켜버린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모든 징계 대상자들한테 새로운 도구를 마련해 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징계를 받기 싫으면 징계위원 한 3분의 2한테 다 기피 신청을 해버리면 그냥 자동적으로 정적수가 안 되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든. 그러면 징계 절차가 진행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행정법원에서 그런 식으로 판단을 내렸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법리를 떠나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사과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상고를 하지는 않겠다고는 했지만 정확한 판단과 해석은 필요하다는 거죠. 예. 자,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심란한 거 맞아요.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어쨌건 지금 추미애 장관은 사실상 뭐 여러 가지 민주당이라든지 다 같이 노력을 한 부분입니다만 결국에는 공수처장도 오늘 임명된 부분이라서 어수선하긴 하지만 역사적인 날이기도 해요. 공수처장이라고 하는 것이 100% 완벽한 사람을 찾기는 힘들 거라고 일단 보는데 김진욱 이분이 지금 공수처장이 된 거죠. 사실은 이게 인사청문회를 거치더라도 특별한 이유로 본인이 낙마하지 않는 한 네. 공수처장이 이제 임명이 될 건데 국회에서 일정을 잡겠죠. 청문회 일정을 잡고 청문회를 하고 그 과정을 잘 넘기면 공수처장이 임명되고 공수처가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겠죠. 이런 과정들을 거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사실 전 제가 봐요. 검사 출신보다는 판사 출신이 좀 낫지 않겠냐라고 하는 원래 예상들이 있었어요. 예. 이건희 변호사가 네. 검사 출신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김진욱 변호사하고 이건희 변호사하고 둘의 공통점은 둘 다 서울대 출신이라는 거. 그래서 저는 그 양력을 보고 정말 여기까지인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나마 마음속에는 그렇다면 판사 출신이 하는 게 조금이라도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했던 게 우리가 그동안 너무 많이 봐왔잖아요. 검사는 어쩔 수 없이 검사구나. 결국에는 검사는 뼛속까지 검사일 수밖에 없구나. 퇴직한 지 수십 년이 지나도 결국에는 검사는 검사구나 하는 걸 너무 많이 봐왔으니까 결국에는 판사 출신에 대해서 기대를 할 수밖에 없죠. 여기 대해서 이제 김현장 출신이라 또 이제 의심의 논처리를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드려왔었죠. 공수처가 세워지는 게 중요하지. 공수처장도 되면 욕 많이 먹을 거다. 근데 우리가 또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윤석열 때 한 번 지금 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든 그 인사에 대해서 저놈이 나중에 또 대통령이 이렇게 임명해줬더니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모두 두고 볼 거야. 지금 이런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검사라서 싫고 얘는 김앤장이라 싫고 다 지금 사실 이 두 명의 후보가 나왔을 때 네. 사람들이 갈피를 못 잡는 게 그거였었거든요. 얘도 싫고 얘도 싫은데 도대체 누구 더 나은 놈을 어떻게 뽑아야 될 것이냐.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가 김앤장 출신이지만 대치동에 12억 전세를 산다. 이것만으로도 어떤 이제 전관 예우에 대한 특혜를 받지 않고 나름 전세 12억에 검소하게 산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약간 희망적인 얘기를 좀 드리면 김앤장 출신의 김한규 변호사도 있고 그렇죠. 또 이소영 의원도 김앤장 네.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야수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아까 박범계 이제 장관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하자면 이제 국면이 좀 바뀌었잖아요. 이제는 이제 사법부에 계속 이런 책임을 물릴 수도 없고 검찰의 이제 어두운 면이 이제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에서 입법부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좀 기대를 하는 건데 이제 좀 어느 한 사람한테만 왜냐면 지금까지 조국 전 장관이나 추미애 전 장관께서 독자적으로 계속 목소리 내셔서 그렇지 검찰개혁이 누구 하나 꽂아서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제 더 많은 시민들의 힘과 입법부의 힘으로 제도적으로 이걸 개선해 나가는 문제가 됐으니까요. 이제 너무 한 사람한테만 기대를 엄청 했다가 또 실망하고 공격하고 이런 것보다는 좀 분산해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좀 함께 해나가자 이런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상황에 다시 힘을 내고 전열 정비하고 하는 게 우리 시민들이 잘해요.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한국 사람들, 우리 한국 국민들 뭐 하나 시키면 정말 잘한다고 전 세계에서 가장 으뜸이라고 하신 적이 있는데 위기는 그렇게 돌파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려울수록 서로 공격하기 없기. 우리끼리는 힘 합쳐 나가기. 말꼬리 잡고 뭔가 막 멀끄댕이 잡고 하는 그 일종의 저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밖에서 엄청 힘들어. 그럼 집에 와서 가족들한테 화풀이 하지 마시고 오히려 가족들은 서로 품어 안고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더 힘나고요. 그러니까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없다. 여기 부분에서 만약에 새날이 마음에 안 들어 추미애 장관 왜 자르고 그래 막 하면은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게 요구는 할 수 있고 의견을 전달할 수 있지만 네. 결정난 이상 믿어보자. 들어눕지는 마시라.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이럴 수 있어요. 추미애 장관과 조국 장관이 약간 타협 없는 거잖아요. 네. 자기들 의지대로 가시는 분들이고 이렇게 두 사람을 한번 세워보니까 뭐랄까 너무 강하게 부딪히기만 한다고 느꼈을 수도 있어요. 인사권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제대로 현역 정치인으로 지금 한참 잘 나가고 있는 분이 법무부 장관에 와서 뭔가 정치력으로 잘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줄 거고 그렇다 보면은 뭐 박범계 장관 후보자도 이제 장관이 되면은 이런 게 있거든요. 법무부 장관은 영원히 하는 질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기에 박범계 의원은 원래 대선 준비하려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충청도의 몫을 가진 근데 그걸 접고 지금 법무부 장관을 오면 법무부 장관이 일종의 독이 든 성배 같은 거예요. 잘하면 좋은데 못하면 욕 많이 먹고 뭐 법무부 장관 평생 할 거 아니고 결국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적당한 타협보다는 일단 세워놓은 검찰 개혁이라고는 아젠다에 충실해 줄 것으로 믿고요. 그게 잘 안 돼. 너무 타협만 해. 그러면 또 비판을 받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야기 여기까지 하시고.